안녕하십니까. 실전 사회문제집 경제 두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아까 지난 시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합리적 선택과 이제 경제 체제 관련해서 볼 건데, 합리적 선택에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경제 체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만한데,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제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제 공무원이랑 맞지 않는 내용이라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혹시 안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에서 나오면은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겠죠. 그래프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선 안에 있으면, 그래프선 상에 있으면은 무조건 효율적인 생산점이다. 그리고 그래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효율적 생산점, 그래프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생산 불가능점이다. 요걸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점 기억은 생산이 불가능한 조합이 아니라고요. 그쵸? 생산이 불가능한 조합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 디귿은 생산이 가능한 조합이다. 니은하고 디귿, 그쵸? 둘 다 생산 가능점이고 효율적인 생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니에요. 점 니은과 디귿의 너는 각각 두 재화의 생산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디귿은 효율적인 생산점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하나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다른 하나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동시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을 발전시켜야죠. 그쵸? 생산 기술이 발전되는 수밖에 없어요. 점 니은에서 비재의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기회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 니은이죠. 그쵸? 니은에서 비재의 생산을 점점 늘립니다. 그쵸? 이쪽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회비용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비재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점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그쵸?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은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점 디귿에서 비재를 1단위 추가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점 디귿이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기 기울기는 어느 위치에서든 일정하죠. 그쵸? 기울기는 어느 위치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거겠죠. 그쵸?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곡선가에서 비재의 생산 기술이 진보 발전하면은 곡선 나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에서 생산 기술이 발전하죠. 그쵸? 비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 증가하죠. 그쵸?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그쵸? 비재의 생산 기술과 함께 뭐가 같이 발전해야 돼요? A의 생산 기술도 발전해야, AJ의 생산 기술도 발전해야 가에서 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아니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죠. 네. 바로 밑에 이제 39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여기서 바로 아래에 있는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공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입 기회비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볼게요. 갑은 단위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2년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린 거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기회비용은 아니에요. 일단 이건 계산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게와 공장부지 임대료는 각각 연간 1억 원. 그렇죠? 공장부지 임대료 1억. 그렇죠? 그리고 1천만 원. 기계와 공장부지 임대료 1억 1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기회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고용한 직원 3명의 연봉 6천만 원. 이것도 기회비용에 들어가겠고요. 재료비 2천만 원.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이제 다 기회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갑은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예금을 해지해서 1억 원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금을 해지해서 1억 원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금을 했을 때 있는 이자를
이자를 포기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위에 써 있어요. 이자율은 10%. 1억 원에 대한 이자 10%. 이것도 당연히 기회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1억 원의 이자 10%.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되죠. 1억 원의 이자 10%는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네. 1,000만 원. 그렇죠? 부족한 그 자금 1억 원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은행에서 빌린 이자 이건 내야 되죠. 그렇죠? 내야 되니까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렇죠? 1,000만 원. 이자율 10%니까 1억 원에 대한 10%. 그래서 이것도 1,000만 원. 네. 그래서 갑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봉 얼마 받았어요? 연봉 5,000만 원. 이것도 기회비용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왜? 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설립하면서 나오게 된 포기하게 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비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면은 연봉 5,000만 원과 예금을 해지해서 이제 얻지 못하게 된 1,000만 원.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고요. 공장을 설립하면서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비용은 회계적 비용이 되는 거죠. 혹은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어쨌든 전부 다 합쳐야 되겠죠.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더하기 1,000만 원, 6,000만 원. 이거는 얼마죠? 재료비 2,000만 원. 그러면은 합치면 얼마예요? 9,000만 원인가요? 1억 플러스 9,000원. 네. 9,000만 원. 그리고 예금을 해지해서 얻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죠? 플러스 2,00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 5,000 더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더하시면 얼마예요? 1억 6천. 2억 6천 같은데요. 2억 6천. 자, 2억 6천이 기회비용이다. 답은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어렵다 하시지 말라 그랬죠. 항상 쉽다고 생각하셔야 진짜 쉬워집니다. (399쪽에) 399쪽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의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D점에서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한다. D점은 어디죠? 여기네요. 그쵸? D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고요. B점은 A점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B점과 A점, 그쵸? A점보다 B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맞는 이야기고요. 가의 B점에서 쌀 생산량의 기회비용은 C점보다 작다. 쌀 생산량의 기회비용이죠. 쌀 생산량을 기준,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B에서의 기울기와 C에서의 기울기, 어느 쪽이 더 가파를까요? C겠죠, 그쵸? C가 더 가파르게 되니까 기회비용은 C점이 더 크다. B 지점은 C점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가의 C 지점에서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나의 2점보다 작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점이 그 기회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근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기준? 쌀 생산량 기준이죠. 쌀 생산량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자동차 생산. 자동차 생산은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바뀝니다. 그래프를 자동차 생산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동차 생산량이 그 X축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자동차, 여기가 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뭐가 돼요? 이게 가가 되고 요게 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C하고 E가 있다고 했을 때, 그쵸? C하고 E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가파를까요? C가 더 가파르겠죠, 그쵸? 그럼 기회비용은,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C하고 E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의 E점보다 작다가 아니라 C점이 E보다 더 크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차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은 곡선은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물론 이제 4번 같은 경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좀 머릿속에 헷갈리실 수도 있죠. 물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면 일단은 나머지 지문들이 너무 명확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을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문제를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거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명확한 거는 두 번 고민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이게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결정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볼게요. 399페이지 4번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10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잡을 수 있는 토끼와 물고기의 양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입니다. 토끼 3마리의 기회비용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예요. 토끼 3마리를 잡았을 때 포기하게 된 게 몇 마리냐 이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막 그 그래프 막 꺾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려놓은 거고 이런 건 의미 없고 뭐예요? 그냥 3마리를 잡았을 때 포기한 게 몇 마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마리 잡았을 때 여기 4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4 이렇게 쓰시면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3마리 잡았는데 원래 10마리 잡을 수 있는 거를 4마리만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는 몇 마리다? 6마리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답은 몇 마리? 6마리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바로 다음 페이지 문제예요. 400페이지 문제입니다. 400페이지. 그림은 A, B 기업이 한 달 동안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했어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양을 나타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기업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TV는 둘 다 200개씩 생산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A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2배 생산할 수 있다. 즉 A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미리 계산해 놓고 가죠. 어차피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A가 컴퓨터를 만들 때 기회비용은 컴퓨터 200개 생산할 때 디지털 TV 200개 포기. 그래서 200분의 200, 1이겠죠. 디지털 TV도 1이겠죠. 200분의 200이니까. 그러면은 B 입장에선 뭘까요? B 입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할 때 100개 생산할 때 디지털 TV 200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2가 되겠고요. 여기서 디지털 TV를 생산할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B는 A에 비해서 어디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디지털 TV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A는 B보다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술 수준이 높다. A가 B보다 컴퓨터 생산 기술 수준 높다. 맞는 이야기고요. B 기업의 경우에 컴퓨터 생산 단가가 디지털 TV 생산 단가보다 더 낮다. B기업의 경우에는 컴퓨터 생산 단가가 더 높죠. 그쵸? TV 생산의 단가보다 더 낮다가 아니에요. 그쵸? 왜 더 높아요? 컴퓨터는 100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같은 값으로 컴퓨터는 100개, 디지털 TV는 200개 만드니까. 그쵸? 기회비용으로 봐도 기회비용이 훨씬 높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뭐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TV의 단가가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돼 있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TV의 생산을 증가시킬 때의 기회비용은 A가 B보다 더 크다. 디지털 TV에 대한 기회비용 A는 1이고 B는 2분의 1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더 크다. 맞는 이야기겠네요. 맞는 이야기. 두 기업 모두 컴퓨터 생산을 증가시킬 때의 기회비용은 점차 작아진다. 아니죠. 그쵸? 두 기업이 모두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1이잖아요. 그쵸? A기업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컴퓨터랑 디지털 TV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A기업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기억하고 디귿 2번 하시면 되겠죠. 네. 기회비용은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표는 어떤 컴퓨터 회사가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표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그 노트북만 생산했을 때 몇 대 생산할 수 있어요? 50대 생산할 수 있고요. 데스크탑만 생산했을 때 150대 생산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갈게요. 노트북 한 대의 생산비는 300만 원이다. 노트북 한 대의 생산비는 300만 원이다. 어떻게 할 수 있죠? 1억 5천. 1억 5천 나누기 50대 하면 되죠. 그쵸? 50대. 여기 공 4개 생각했습니다. 공 4개 생각했어요. 그러면 x 3, 1, 3, 3, 55, 5, 35. 그쵸? 그래서 300만 원. 맞네요. 그쵸? 300만 원? 맞는 이야기고요. 여기 1억 5천만 원 비용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끝까지 보십시오. 문제를. 그쵸?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했으니까 1억 5천을 몇 대로 나누면 돼요? 50대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생산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모든 조합에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이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설마 기회비용 없이 나오겠어요. 그쵸? 기회비용 있어요? 볼까요? 여기 뭐 10대씩 줄어들잖아요. 그쵸? 10대씩 줄어들고 여기는 몇 대씩 줄어들고 있어요? 30대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계속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기회비용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한 대와 데스크탑 3대의 생산비는 동일하다. 노트북 50대 만들 때 데스크탑은 몇 개 만들 수 있죠? 150개 만들 수 있죠. 그쵸? 몇 배 차이? 3배 차이. 데스크탑 3대의 생산비와 노트북 한 대의 생산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맞는 이야기고요. 노트북 30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데스크탑 60대이다. 노트북 30대를 생산했어요. 노트북 30대 보시면 되겠죠? 이때네요. 그쵸? 네. 기회비용은 데스크탑 60대 맞다 하시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하시면 안 돼요. 아니라고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뭐예요? 30대 생산할 때 데스크탑도 60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포기한 걸 봐야죠. 그렇죠? 원래 150대 생산할 수 있는데 60대만 생산하는 거잖아요. 노트북 30대 생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몇 대 포기한 거예요? 90대 포기한 거죠. 그렇죠? 90대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스크탑 60대가 아니라 90대라고 해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도 볼까요? C에서 D로 선택한다면 증가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노트북 10대이다. 그렇죠? 데스크탑 30대를 더 생산하면서 노트북은 몇 대 포기했어요? 10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노트북 10대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 맞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1페이지 넘어갈게요. 2문제 있는데 그 2문제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40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는 문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어보시라고요.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가도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볼게요. 취직시험을 앞둔 갑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3위를 영어와 상식 과목에 배분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갑은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옳은 서술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래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영어와 상식 과목에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볼게요. 영어 점수 5점을 높이기 위한 기회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영어 5점 올리는 기회비용, 상식 여기는 몇이죠? 4점, 여기는 3점, 여기는 2점. 그쵸? 기회비용 변하지 않는다고요? 점점 변하네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A와 B 이외의 회사를 목표로 해도 공부일수 배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몇 개밖에 없어요? A 회사와 B 회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A, B 말고 다른 회사를 갈 때 며칠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쵸? 알 수 없다 하셔야죠. 그쵸?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음, A 회사보다는 B 회사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볼게요. A 회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어 75점, 상식 80점을 맞아야 돼요. 즉, 영어에는 최소 며칠을 투자해야 되죠? 영어에는 최소 1일을 투자해야 되고요. 상식은 80점을 맞아야 되니까 며칠 투자해야 돼요? 3일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합 며칠이 필요합니까? 4일이 필요해요. 4일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그 갑은 며칠밖에 안 남아 있어요?
3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쵸? 그래서 A 회사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탈락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되고, B 회사는 볼게요. B 회사는 영어를 80점 맞으면 돼요. 그래서 며칠 공부해야 되죠? 최소 2일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은 75점만 맞으면 되니까 며칠 공부해야 되죠? 1일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며칠 걸리는 거죠? 3일. 그럼 3일 만에 합격하려면은 A 회사보다는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B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답은 일단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리을 3일 동안 상식만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의 고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시험은 다가오는데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근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아직 안 한 걸까요? 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답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만 알고 있을 거예요. 답은. 그렇죠? 시간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것일까? 네. 답은 5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그 공무원 준비 조금 하셨던 분이고 사회를 좀 하셨으면은 이 문제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이건 언제 나왔던 걸까요? 그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100억 원을 갖고 있는 갑 회사는 A, B 프로젝트 중에 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즉 선택은 뭐란 거예요? B 프로젝트 선택한 거예요. 이거 선택을 합니다. 갑 회사의 결정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B 프로젝트 투자 자금 200억 원에 대한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이 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A 프로젝트는 80억 원의 투자 자금이 필요해요. 네, 투자 자금. 지금 여기 100억 원을 갖고 있죠. 네, 80억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로 8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8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8억 원을 계산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8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남은 돈은 연 5.0%의 금리로 예금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A 프로젝트는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A 프로젝트에서 포기한 가치는 전부 다 기회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억 플러스 뭘 해줘야 돼요? 금리 5%. 금리 5% 해줘야죠. 그렇죠? 남은 돈은 얼마예요? 80억 원 투자했으니까 남은 돈은 20억. 20억 투자에 곱하기 100분의 5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20억에 100분의 5 하면은 얼마죠? 55, 1, 그쵸? 1억 원이겠네요. 1억 원. 그래서 1억 하시면 되겠고, 8억 플러스 1억이 암묵적 비용이 되겠고요. B 프로젝트는 200억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는 얼마밖에 없어요? 100억밖에 없죠. 그쵸? 100억밖에 없는데 20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100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리 5%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나가게 되는 명시적 비용이죠. 당연히 이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억 곱하기 100분의 5 하시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하시면 돼요? 5억. 됐네요. 그쵸? 그러면 얼마? 8, 9, 14억. 아, 그럼 14억이 기회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을 딱 보니까 14억이 없죠. 그쵸? 이렇게 차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14억이 있는데 14억 이상을 벌기 위한 B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억을 투자합니다. 200억을 투자했고, 그쵸? 100분의 X. 수익률 X. 수익률을 알 수 없으니까 X. 이렇게 했을 때 뭐보단 커야 된다는 거예요? 14억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14억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은 지웁시다. 네, 계산할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2x는 뭐보다 커야 된다? 14보다 커야 된다.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7보다 커야 된다. 답은 몇 번이죠?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7%는 돼야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7%는 돼야 손해는 안 보고 7.1%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써있지만 2007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2007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예요. 조금 뒤쪽으로 가서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에 18번 문제예요. 저도 좀 뒤로 가서 볼게요. 요겁니다. 자,
제가 체크한 게 똑같아요. 체크한 거 마저 똑같아. 볼게요. 이거 문제가 얼마나 똑같나 한번 봅시다. 200만 원을 가진 갑이에요. 200만 원을 가진 갑. 그쵸? 뭐만 바뀌었어요? 100억에서 2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갑이 다음 A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랬죠. 그쵸?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 프로젝트의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똑같은 문제잖아요. 아주 똑같은 문제죠. 그쵸? A 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됐어요. 그쵸? 네. 그리고 연 9%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00 곱하기 9% 100분의 9 하시면 되겠고, 그쵸? 얼마? 29, 18, 18만 원. 네. 18만 원의 그 암묵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B 프로젝트는 400만 원 투자하죠, 그쵸? 근데 얼마밖에 안 갖고 있어요? 2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족한 돈은 연금리 5%로 대출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200만 원에 연금리 5% 대출이니까 100분의 5 하시면 얼마? 2, 5, 10, 그쵸? 10억, 1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예요? 더하면은 2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쵸? 28만 원을 포기했으니까 그 최소한 여기서 선택했을 때 28만 원보다는 많은 이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28만 네. 그쵸? 400만 네. 400만 곱하기 100분의 X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4 곱하기 4X는 28만보다 커야 된답니다. 네. 28만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4, 7 그쵸?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7보다 커야 된다. 심지어 답까지 똑같네요, 그쵸? 몇 프로? 7.1% 7.1%. 이거는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4년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2007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 2014년도에 정말 똑같이 나왔죠. 그쵸? 이 정도면 거의 뭐 베낀 문제 수준이란 말이죠. 그쵸?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 문제도 뭐를 참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참고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죠. 그쵸? 그게 참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무엇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수능 문제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404페이지 볼게요. 404페이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취업정보지에 발표된 새 회사의 급여와 안정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새 회사로부터 동시에 입사 제안을 받은 갑과 을은 이 자료에 기초해서 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대요. 두 사람이 자신의 기준과 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경우 옳은 것을 골라라. 합리적인 선택이라 그랬어요. 즉, 자기한테 편익이 가장 높은 거를 찾겠죠. 그쵸? 그래서 급여 수준이 나왔고 안정성 수준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나는 안전성보다 급여가 2배 중요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A 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쵸? 18 더하기 안정성 3 이겠고요. 그리고 B 회사 갔을 때 급여 7의 2배 14 플러스 8 하시면 되겠고요. C 회사 갈 경우 16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더하시면 얼마예요? 21 22 23 그쵸? 갑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요? C 회사를 선택하게 되겠네요. 그럼 을을 보겠습니다. 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2배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을은 A 회사 같은 경우는 9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요. B 회사 같은 경우는 7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고요. C 회사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죠. 그쵸? 는 하시면은 이거는 15 이거는 23 이거는 2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을은 B 회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갑의 선택 순서는 급여 순서와 같다. 급여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C가 높고 그 다음에 B죠. 그쵸? B죠. 그러면은 순서는 A, C, B가 돼야 되는데 일단 틀렸죠. 그쵸?
값은 뭘 선택했어요? 일단 C를 선택했고 순서대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C, B,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급여 순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값의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B 회사의 입사이다. 그렇죠. C 회사를 선택했지만, 그렇죠. C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2, 그렇죠. 요거는 B죠, 그렇죠. B 회사가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 B 회사가 기회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을의 선택은 C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B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고요. 갑이 선택한 회사의 급여 수준은 을의 2배이다. 갑이 선택한 회사의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B 회사 입사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 말과 언행이 불일치했죠, 그렇죠? 네, B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맞다라고 했는데 제가 X를 쳐놨네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B 회사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언행 불일치가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B회사 2입니다, 2. 2번 일단 정답이고요. C회사에 입사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B회사입니다. 갑이 선택한 회사의 급여 수준은 을의 2배이다. 갑이 선택한 회사는 B죠, 그쵸? C죠, C. 그쵸? 을이 선택한 회사는 B죠, 그쵸? 급여 수준이 2배입니까?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쵸? 을이 선택한 회사의 안정성, 을이 선택한 회사는 B였죠, B. B를 선택했는데, 갑이 선택한 회사는 C죠, 그쵸? 2배입니까? 아니죠, 그쵸?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2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2배가 나옵니까? 어떻게 계산해도 2배가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쵸?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계산해도 2배가 안 나오잖아요. 혹시 이거 인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2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쵸?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그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절대 2배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걸 굳이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예,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아니다. 그냥 쓱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빨리 푸는 문제고요. 더 현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2번이 정답이니까 밑에 잘 안 보시겠죠? 밑에 대충 보시겠죠? 그쵸? 예. 최대한 빠르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지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네. 16번 문제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405페이지 16번 문제요. 그림은 PC 한 대를 구입하려고 어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이런 거 이상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어려워서요. 볼게요. PC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볼게요. 판매되고 있는 여러 제품 조사. 제품 가격 120만 원 이내인가? 이게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거면 도대체 뭐가 예산을 고려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 고려하고 있죠. 나는 120만 원밖에 못 써라고 하고 나서 그 안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은 3단계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3단계의 의사결정 어딨죠? 3단계. 2단계를 통과한 제품 중에서 구입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기회비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이야기겠고요. 네. 가격이 115만 원, CPU가 2.4GHz. 헬츠 맞죠? 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면은 올리십시오. 그렇죠? 제 발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꼭 올리세요. 2.4Hz 기가헬츠 맞을 겁니다. 기가헬츠. 모니터가 19인치 PC를 구입할 수도 있다. 볼까요? 가격이 120만 원 이내, 115만 원이니까 맞네요. CPU 2.8GHz, CPU 2.4. 안 되네요. 그쵸? 이거 사면 안 되네요. 최소 이거를 그거 안 했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낮으면은 구입 안 해. 안 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고요. 조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조사할수록 좋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조사 비용이 안 든다고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이 문제는 아까 풀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406페이지에
406페이지의 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두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사실 이것만 보시고 나서 그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살이라고 하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여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겁니다.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 하셔도 되고 애덤 스미스 하셔도 좋고 애덤 스미스. 이거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하셔도 좋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을은 현대 상황에서 부는 부자의 절약과 절제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에 대한 비판이죠? 애덤 스미스에 대한 비판이죠. 그쵸? 가만히 놔둔다고 성장은 할 수 있지만 그쵸? 그 성장이 과연 건전한 성장이냐? 그리고 실제로 무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그 경제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의 확대는 자유방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라 현존하는 경제적 형식의 전면적인 붕괴를 피하는 유일하고도 실행 가능한 수단이다. 즉 무엇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건 뭐죠? 부자의 절약과 절제 하면 안 된다. 그쵸? 절약과 절제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소비를 강조하고 있고요. 정부 기능의 확대. 그쵸? 이거는 뭐죠? 그 시장 경제에서 그 혼합 경제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갑이라고 한다면은 을은 케인즈. 네.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그쵸? 네, 볼게요. 갑은 사상은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그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독점자본주의가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대공황이 발생하죠. 그렇죠?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때 이제 케인즈 쪽의 이론과 같이 혼합경제 그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를 약간 들어가게 계획경제를 약간 가미시킨 혼합경제가 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정부 실패가 일어나요. 정부 실패. 그래서 정부가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먼저 시도했던 사람 누구라고 하면은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나?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시행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누구와 좀 일맥상통한다. 애덤 스미스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갑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였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딱 내용만 읽어봐도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특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시장 가격을 이야기했죠. 시장 가격.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을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은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케인즈가 아니라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케인즈, 을은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소비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절약과 절제보다는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고요. 갑은 작은 정부, 을은 큰 정부를 옹호하였다. 맞죠? 애덤 스미스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선의로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선의가 아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뭘 망치고 있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케인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상황이. 이렇게 개판을 만든 게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큰 정부를 주장한 건 을, 작은 정부를 주장한 건 갑.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꽤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407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C 돼 있네요. 그렇죠? 가격 기구에 의한 거, 볼게요. 그림은 A에서 C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돼 있죠. 경제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경제 체제에 관련된 내용 A, B, C가 무엇인가부터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가격 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이거는 시장 경제겠고요. 시장 경제겠고요. 계획과 통제를 통한 그 경제 문제 해결은 계획 경제. 관습과 전통은 그럼 뭐 전통이겠죠. 전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굳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시장 경제는 무엇과 관련 있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 있고요. 계획 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경매제도는 A씨보다는 B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매제도 같은 경우는 무엇에 맡기는 거죠? 시장에 맡기는 거죠. 왜? 시장에서 너희끼리 살 사람과 팔 사람 모여갖고 경매를 해갖고 가격을 결정해서 그 값을 사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A에 가깝죠. 그렇죠? A씨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에 가깝다 하시면 되겠고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C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그 많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지금 그 생산 수단을 바꾸고 있어요? 가격. 임금이라고 하는 돈, 가격에 의해서 지금 생산 수단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가격기구,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A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제한은 A에서 과소생산된다. 이거는 무조건 맞죠. 그렇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이거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 시장에다 맡기면은 공공재가 과소생산. 왜? 최소한으로 생산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생산돼요. 그 기업에서 일부러 도로 만들려고 안 하고요. 일부러 가로수 만들려고 안 하고 일부러 등 만들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는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환경보호 정책에서 오염 기준치의 규제가 오염 배출권의 거래로 바뀐다면은 이는 A를 활용하는 것이다. 맞죠? 맞아요. 환경보호 정책을 하는데 오염 기준치에 오염물을 자꾸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 법으로 규제한다. 법으로 너 이렇게 하면은 벌금 때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계획과 통제겠죠. 그렇죠? 정부의 규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뭘 판다는 거예요? 너 이거 사면은 이 돈 주고 사면은 이 배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오염물 이만큼 배출하려면은 이 정도 돈 내고 이거를 사. 그러니까 배출권을 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상품처럼 만들어서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죠?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디귿과 리을 5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408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문제 정도 남았어요. 그림은 어느 나라 경제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변화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를 부정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고 정부 계획을 합니다. 계획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원배분 체제나 계획을 개혁하면서 무엇을 적용했어요? 시장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유제를 개혁하고 의사결정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체제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함정입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자율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거지 그걸로 완전히 탈바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품의 가격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했기 때문에 수요가 높으면은
공급이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맞죠? 개인과 기업, 옛날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자체가 없으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일부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의 일부가 허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자체 결산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니까 기업이나 가게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기업의 경제활동, 여기서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답은 니은과 디귿 하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410페이지로 가볼게요. 410페이지. 410페이지의 8번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경제체제와 보기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고자 할 때 가에서 라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획경제 쪽으로 쭉 간 요거는 사회주의에 가깝겠고요. 네. 사회주의에 가깝겠고요.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온 이거는 자본주의에 가깝겠고요.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이 두 가지는 둘 다 혼합경제일 텐데 여기는 기본을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네. 그렇죠.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보겠습니다. 모든 경제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라. 이건 라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담 스미스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에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 싹을 틔워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사회주의네요. 그렇죠? 극단적인 사회주의. 가에 해당하겠고요. 가격기구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하면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가격기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기본은 뭘로 두고 있다? 자본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다? 계획경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에 대한 얘기겠고요. 생산수단은 공유합니다. 생산수단의 공유, 기본적으로는 뭐다? 사회주의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시장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게 돼요. 그렇죠?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니은, 리을, 디귿,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기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이 정도 하시면은 사실 그 경제체제나 자본주의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풀어준 문제 수준에서만 공부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시험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가 있다가 여기서 산업혁명이 확 발생합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산업자본주의에서 생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본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점자본주의는 식민지 경영이 대표적이었고 식민지 경영이 대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그 수준을 전후해서 그때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대공황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다. 이때 엄청난 식민지 경영이 일어났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 그래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대공황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때 엄청난 경제위기, 실업과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냐면은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계속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석유파동, 오일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정부의 규제가 효과가 없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뭔가 이렇게 손대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뭐 완전히 회귀는 아니지만 약간 옛날로 회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발전 과정,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에서는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역할이 크다 작다 라고 어떤 걸 의미할까요? 조정자잖아요, 그냥. 그렇죠? 여기 결정자가 아니에요. 뭔가 이게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교통정리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통정리만 한다는 거지, 심지어 걔네들한테 뭔가 시키거나 이렇게 해라는 명령을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고, 이 작은 정부가 강조됐던 시기,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 맞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에서는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다. 나에서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됐으면은 대공황이 왜 발생해요? 그렇죠? 일단 이 표 내용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표 내용 자체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가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고요. 다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우선시하였다. 이건 아니죠. 다는 수정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형평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효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든지 간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그 효율성이 분배까지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거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의 민영화 계속 문제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뭐 철도 민영화 뭐 이런 것들 계속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논의가 무엇에 대한 논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기업과 리얼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합리적 선택과 경제 체제에 대해서 봤는데, 합리적 선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경제체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수능 문제에 나왔던 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공무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능 문제를 참고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주 다뤄졌던 경제체제와 관련된 내용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